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원급제 참진한국사 흐름 이해 과정 5회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딱 하면서 제가 건국준비활동의 중요성을 얘기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건국준비활동. 그러면 그 건국준비활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 보니까 강령이라는 게 보이죠? 강령. 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등장하는데 그걸 강령이다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이름을 건국준비활동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는? 해외에서는 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국내에서는 일본의 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한 정부 통제로 국내 사람은 거의 몰랐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그 건국준비활동으로 가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게 40년대의 특징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세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의열단에서 시작된 중국 최초의 국민당 지원으로 만든 무장투쟁 단체입니다.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뉘어진다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죠. 여기 보세요.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보통 가장 핵심인 이지대가 예난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중국 공산군과 연합을 하는 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 국민당이 우리 그 조선의용대를 전투부대로 편입하지 않았거든요. 뭐 국민당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투하다가 죽으면 손실이 크다고 봤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해방이 될 이후에 너희 나라 국가를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호한 건데, 정작 이 조선의용대에 참여했던 많은 열혈 혁명가들이죠. 이들은 일본과 싸우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공산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주장에 편승해서 상당수가 이지대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예난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조선의용군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임시정부에 합류하죠. 1942년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임시정부 있었고, 임시정부는 40년에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바로 이 조선의용대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김구와 김원봉의 말 그대로 이름을 통일전선이라고 하죠. 통일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분화되는 과정, 1938년에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분화되는 과정을 되게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난으로 이동하는 그 시기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난으로 간 세력들은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예하에 조선의용군을 결성하죠. 이들은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는 이미 이제 1941년에 건국 강령을 발표하죠. 조소왕이란 분 삼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삼균주의 같은 거 많이 물어보죠. 세 가지를 균등히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균등, 보통선거죠. 경제적 균등, 국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균등, 무상교육을 주장했어요. 그런 강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저 꼭대기는 뭐냐?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만주에서 우리 요 이전에 잠깐 보면 알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회주의 계열 동북항일연군,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민족주의 계열은 1930년대 초반에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고, 이 동북항일연군은 끝까지 투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소련으로 이동한다고 나왔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이들은 소련으로 이동을 해서 소련에서 88 여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저 88 여단에 있던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귀환을 함으로써 김일성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는요, 암흑기였잖아요. 암흑기고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것이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여운형과 안재홍 중심입니다. 특히 여운형 중심이었죠. 초기에는. 일본도 이 단체를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패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놔두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분들도 역시 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럼 이 강령 핵심은 뭐예요? 여기 나왔네. 민주공화국이죠.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 근간, 정체라고 하는데 정체는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죠.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령들이 나왔다. 따라서 강령이 나오면 1940년대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요. 조선의용대가 분열한 이후의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1940년대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특히 이제 이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진공작전을 하죠. 미군과 함께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훈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원자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단체도 연합국으로부터 정부로 승인받은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해외 독립운동 활동을 좀, 국내 해외를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 되게 흐름이 복잡하고 세부적 내용을 얘기하면 할 게 많죠.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과 차별을 둘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독립운동장에서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그걸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뭐 이제 한국사 능력시험을 본다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한테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독립운동사가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무시해라. 그냥 넘어가라. 틀리고 가라. 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저 60점만 넘으면 저 70점만 넘으면 60점이죠. 죄송합니다. 60점만 넘으면 2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틀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못하러 하냐. 다른 거 하지. 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말이야 얘기하는데 점수에 따라 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지만 그만큼 뒤집어야 여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있어서는 이 부분이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8.15 광복과 군정의 실시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핵심은 건국준비활동입니다. 건국준비활동인데 광복 직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칭에서의 임시정부. 그런데 그 특징은 통일전선이었다는 거죠. 김구, 김원봉의. 왜냐하면 좌파를 대표하는 김원봉, 그 다음에 우파를 대표하는 김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사회주의 진영은 이제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 선수 중심으로 해서 예난에 있었잖아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 건국동맹이었는데 여우정 중심으로 있었죠. 아까 조금 아까 봤던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된다. 안재홍과 여운형이 중심이 됐어요. 여기서 여운형과 안재홍은 이제 중요 인물로 이제 떠오르는데,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는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뭐 안재홍 선생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물어보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안재홍 선생은 우파로서 남조선
과도 정부의 민정장관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 군정이 만들었던 정부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안재홍 선생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이기도 하죠. 자, 결국 이 얘기 무슨냐? 해방 전국의 인물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방 전후사 시기의 인물 특성 문제. 이 문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에도 인물을 물어볼 수 있고요. 특히 이 해방전후사의 인물을 많이 물어보죠. 김구하고 이승만은 자주 물어보는데 거기에 이제 요새 추가돼서 지금 뭐 안재홍도 있었고 여운형도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활동을 좀 같이 단체뿐 아니라 사람들의 그 활동 이것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신한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1919년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의 사실상 모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활약을 했던 분이고요. 좀 이따 보게 되는 좌우 합작위원회 같은 것도 주도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1940년 9월에 미군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른바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우리나라고 그 국가 이름은 인민공화국이다. 왜? 미국이 오니까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물론 공산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우파는 탈퇴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 있던 인민공화국이 중심이 돼서 미국과 협조하는 그런 체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 군정이 시행되면서 미 군정은 인민공화국을 불인정하죠. 바로 이겁니다. 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군정이 시작되는 거죠. 북한과 남한에서의 군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과 남한에서의 군정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핵심 여기서 끝냈죠? 각 군정이 시작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와 좌우 대립입니다. 어차피 뭐 군정 상황에서 군정에 어떤 정책을 했는가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것이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스터 플랜. 미국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적 상황에서 1940년 12월에 이들이 모여서 그 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그게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것입니다. 아마 근현대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아닐까요? 거의 뭐 매번 출제되는 주제인데 세 가지가 결정이 되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중요한 건 임시입니다. 이거 임시, 그냥 정부가 아니고 그걸 도와주는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탁 통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저항을 하는 거죠. 크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좌파에서는 임시정부를 받아들이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쩔 수 없고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독립을 앞당기자 이렇게 받고 우파에서는 주로 이제 우파의 반대했던 파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임정계열. 임시정부는 진짜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반대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한민당 계열입니다. 자, 한민당은 일제에 좀 협력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당이고 미군정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일본인들이 인수인계 하잖아요. 인수인계를 할 때 상당히 이들을 좋게 평가했죠.
외칠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정이 이들을 중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서로 다르죠. 출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틀려요. 임시정부는 독립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 한민당 계열은 만약에 정부가 수립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친일파 청산이죠. 자기들한테 상당히 불리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예. 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 1948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요.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순서입니다. 그 우리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 여기는 뭐 당연히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함께 문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큰 흐름을 보세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는데요. 이승만이 1944년 6월에 단독정부론을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단의 위험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란 분, 여기 인물도 또 중요하죠. 이승만. 거기 뭐 좌우합작 친원칙 뭐 어쩌고 나왔는데요. 핵심은 뭐죠?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단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좌익을 탄압하고 중도파 중심의 개편을 하던 미군정도 처음에는 지원을 해요. 이거 중심 주의하시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지원을 이제 끊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여운형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남조선 과도 정부라는 걸 만들죠. 미국이. 자기들만의 군정이 힘들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남조선 과도 정부라는 걸 만들어서 미 군정이 하는 것을 대리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누구죠? 지금 민정장관으로 돼 있던 분이 안재홍이라는 분이 여기 민정장관 안재홍 선생님 민정장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 결렬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이 짜여집니다. 자, 한반도 문제가 어디로 간다? 유엔으로 간다. 유엔. 이게 참. 좀 여기까지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에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플랜이었습니다. 그걸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이 다음부터의 플랜은 뭐예요? 전혀 새로운 판입니다. 유엔으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스스로 혼자 짜겠다는 거예요. 소련은 적극 반대합니다만은 힘이 누가 더 세요? 미국이 세죠. 결국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가면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결의가 되죠. 분단이 가시화되네요. 자, 남북 협상과 분단으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이러한 유엔으로 우리나라가 갈 때 가장 이제 반대하면서 노력했던 것이 남북 협상이다. 이게 제가 조그맣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찬성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규식 이런 분이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공산당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분이죠. 뭐 요즘의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우파를 넘어서 거의 극우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런데 공산당과 손을 잡겠다고 했어요. 좌와. 대단한 일입니다. 왜? 분단은 그거보다 더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김구는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분들이 남북협상 그 와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유엔의 결의안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여기 거부했고 여기 우리나라는 들어왔는데 여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의하거든요. 1948년 2월에 이거를 이분들이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물론 결정이 돼서 미군 철수가 이제 양군, 미국, 소련군 철수하라고 그랬는데 두 나라가 이걸 다 거부하면 소련은 오케이 했지만 미국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단독 정부 수립 수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5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즉 단독 정부로 가게 됩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왔죠? 비극적 사건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나죠. 단독 정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남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바라고 선전했는데 꼭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빨리 해야지. 미 군정은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에게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제주 4.3 사건이죠. 역시 지난번 진실화해위원회하고요, 과거사 진상규명회에서는 제주 4.3 운동의 피해자들을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한 3만 명 이상이 죽죠. 예. 이런 상태에서 김구,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의 김규식은 총선에 불참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분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분단. 분단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수립됐고요. 1948년 8월 15일이죠. 북한도 9월 9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분단은 완전히 현실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1945년서부터 우리가 30년대 후반서부터 여기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사건의 순서가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별로 이걸 이해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사건의 순서들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사만큼 어렵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사보다는 좀 단순해서 다행이지만 예. 자, 이 결과는 뭘까요? 6.25죠? 결과는 6.25인데 제가 6.25는 6.25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6.25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또 최근 들어 또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뺐는데 그래도 6.25 물어보면 틀릴 건 없으니까 남침이잖아요. 북한에서 쳐들어온 거.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주제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에서 많이 찾는 주제가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통일 노력, 그리고 경제 성장,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걸 한 폭에 담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통일 정책은 그 각각 정부의 특징이었고요. 그 시기의 경제 정책으로 해서 나눠봤다는 거죠. 그래서 각 공화국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1공화국입니다. 대통령제죠. 그런데 이 첫 번째는 그 주제가 뭐예요? 민주주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러는데 대통령의 취임 연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랑 간단히 보자면 제1공화국인데 여기 보세요. 194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죠. 주의하실 건 요거예요. 재원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했어요? 미국과 같이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 이 두 가지가 같은 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임기가 4년씩이니까 2년씩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재원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재원국회의원들은 1950년 초에 모두 이제 다시 뽑겠지.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52년 선거가 한 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56년 선거가 있는데 이 56년 선거는 사실상 나올 수가 없죠.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대헌법 대통령 두 번 못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두 번까지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이승만은 발췌견이란 걸 하죠. 그래서
원래 52년 선거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잘못됐네. 발췌기원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52년 이전에 개헌을 하고서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니까 52년. 이거 고쳐주세요. 왜 그러느냐? 국회의원들, 자, 6.25가 나기 전에 두 번째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근데 대부분 다 무소속입니다. 누구죠? 이승만과는 정치 입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국회에서 뽑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에서 뽑기로 돼 있어서 그때 헌법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있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승만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발췌를 한 대통령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을 겁박했죠. 잡아다 둘겨 패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뭐 이승만이 뭐로 알고 있어요? 국부로 알고 있고 뭐 독립운동에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56년 못 나오죠? 근데 이번엔 그것도 바꿨어요. 초대 대통령의 중임적, 이걸 4.4 5.2개헌이라고 그래요. 두 번의 독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폭압적이죠. 대단히 폭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보당사과 조봉암 사형집행이니까 거죠. 이 조봉암이란 분, 뭐 인물로 물어보긴 만한 그런 뭐 중량감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조선 공산당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사의 거물인데, 이분이 해방 이후에 전향을 합니다. 공산당이 틀렸다. 그래서 전향을 해서 이승만 행정부의 농림부 장관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토지개혁도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합니다. 여기 농지개혁이잖아요. 농지개혁. 여기 농지개혁. 예. 그 농지개혁을 한 게 조봉암이에요.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주무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이승만에 맞서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득표율이 한 30% 가까이 나왔어요. 이승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용을 합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재심 판결에 의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이 됨으로써 조봉암은 무죄가 됐습니다. 간첩 혐의를 벗었죠. 자, 이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통일 정책은 북진이다. 공산당은 때려잡자. 그 다음에 경제로서는 당시 원조 경제 하에서의 300산업이 발달되고 있었고요. 농지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60년 선거, 뭐 당연히 네 번째잖아요. 또 이승만이 나왔는데, 야당 후보가 조병옥이라는 사람인데 죽음으로 인해서 단독 선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런데 왜 1960년 선거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이 일어났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죠? 예. 부통령을 뽑기 위한, 부통령마저도 이승만의 지지자를 만들기 위한 무리수가 바로 60년에 했던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제1공화국 정리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제2공화국 시절에 4.19 혁명부터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4.19 혁명, 모처럼 5.16 군사정권처럼. 네. 민주주의의 발전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1, 2,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네. 네. 뭐 좀 이따 합시다. 헷갈리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인데 4.19 혁명이죠. 이승만을 하야시킨 거죠.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를 우리가 제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왜? 내각 책임제 바탕으로 했죠. 장면이란 분이 총리를 맡았습니다. 뭐 다 알 거고요. 좀 특징적이란 것은 대통령은 융보선인데 이때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어요. 지금 독일처럼. 독일도 대통령이 있죠. 하지만 지금 메르켈 총리가 모든 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들고 나왔고요. 북진보다는 좀 낮았지만 사실 뭐 북한이 이 남북한 자유 총선거는 전에 유엔에서 결의된 거니까 우리 아까 봤잖아요. 모스크바 삼성이 끝내고 갔던 그걸 그대로 받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한 게 바로 이 제2공화국입니다. 근데
복병이 나타났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이가 아니네. 저는 이거 인줄 알았더니 5.16 군사 정변이네요. 예.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정부를 무너뜨린 것, 바로 5.16 군사 정변이 되겠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 아, 이때 핵심, 군정 시기에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1962년부터. 수립은 민주당 정부고, 그 다음에 추진은 박정희 정부다. 이렇게, 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역시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억압했다는 거 다 알 거고요. 그럼 또 기점이 언제예요? 63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61년에 이제 쿠데타가 있었고 63년에 대통령, 그러니까 군정 2년 했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됐죠. 임기 4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됐는데, 그럼 여기 보세요. 67년, 그 다음에 71년. 71년 나오면 못 나오죠. 70년 못 나옵니다. 이때 개헌을 했다는 거죠. 삼성개헌. 네. 3번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 지금. 그러면은 75년에 나와야 되는데 그 사까지 참지 못하고 72년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박정희 정부 때에 뭐 베트남 파병이라든가 한일 국교 정상화 같은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평화통일로 가야 된다고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주도형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이 돼서 경공업이 육성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시작도 있었습니다. 전태일 분신 1970년이죠. 이런 거는 많이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에도 그렇고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에는 보수성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신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요? 자, 유신입니다. 대통령 간접 선거죠.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통령 간접 선거를 뽑는 기구였어요. 그리고 뭐 강력한 조치, 긴급 조치권,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거죠. 글쎄요. 저는 뭐 역사를 가리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군일에 가장 권력이 셌던 집권자 박정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두환보다도 더 세면 셌지 더 셌죠. 왜냐면 전두환은 긴급조치권이 없었으니까. 자, 그는 1979년에 피살이 되고요. 그리고서 민주주의가 오는가 싶었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신군부 때문이죠. 신군부로 인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게 5.18 민주화운동 1980년이죠. 정리 잘 하시고요.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여기서 5.18 관련해서는 이거죠. 시민군이 조직돼 시민군.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총격전을 벌인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전 세계적 사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아마 전 세계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뭐 그 전에 미국 혁명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 정도로 보여지죠.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대부분 이 5.18 유산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민주화운동, 비극적이었지만 전두환이 집권을 하죠. 전두환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80년이니까 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둘 것은 전두환은 2번 대통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으로 한번 대통령이 돼요.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든 다음에 다시 대통령에 또 출마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2번 했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 했다. 잊지 마시고요. 정의사회 구현령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통일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 두 개가 있었어요. 박정희 시대의 7.4 공동성명입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이 합의돼요. 물론 그 다음에 바로 유신을 해버립니다만은 시기 중요합니다. 시기. 그 다음에 근데 또 전두환 정부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일어나는 거죠. 의외의 일이죠.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유신 때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계속돼서 중화학공업이 상당히 육성이 됐고요. 그래서 위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경제적으로는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79년에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중화학공업 육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80년대에 가지고 이른바 3조 호황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맞게 됩니다. 저달러, 엔고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의 상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품이 값이 싸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수출 호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3조 호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게 자기 업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때 무역 수지가 수출과 수입 중에 수출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적자는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죠. 그러니까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꼭 얘기할 게 6월 민주항쟁이죠. 그러니까 아까 세 개가 있었잖아요. 첫째가 60년 4.19 혁명, 둘째가 80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뭐 4.19, 5.18,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을 가지고 뭐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데 공통점 차이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성공했느냐는 거죠. 5.18은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장기적이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그런 것들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헌법이 또 한 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공화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자, 노태우 정부 군정이 계속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태우 때문이죠. 김영삼 정부는 문민 정부란 말을 썼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란 말을 썼고, 이렇게 국민의 정부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자,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서 북방 외교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참 특이한데 이상하게 군부 독재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91년에 불과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는데 이 기본 합의서가 매우 중요하죠. 통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불가침이 들어가요.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남북한 당사자 총리급에서 서로 사인함으로써 아주 기념비적인 문건이 됐습니다. 여기 상호 불가침이네요. 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다가 바로 이 김대중 정부,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금융실명도 있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게 좀 기억해 주세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두환과 노태우를 잡아서 넣었어요. 5.18, 5.17 군사 쿠데타를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거 완전 뒤집었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분이죠.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뭐 지금도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뭐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구치소죠.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바로 이 역사 바로 세우기로 그들에게 일단 사형 선고를 내렸죠. 나중에 사면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단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IMF 체제가 이때 있었죠. 어려움이죠. IMF 하면 여러분 어려운 걸로 기억하셔야 되겠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최초의 우리가 보통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최초의 여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 아유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직도 최초입니다, 진짜. 이거 문재인 대통령 촛불 혁명을 거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평화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은 여기 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거기 보시면 뭐 금강산 관광 있잖아요. 그리고 6.15 남북 정상회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자, 요새 남북 문제가 거의 지금 뭐 훈풍으로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거 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당연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회차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는 제일 먼저 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통일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일 방안도 서로 공통성이 있다 인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금목운동 전개했던 거 뭐 이런 것을 들 수 있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분들이 생각했던 게 자 지금 정전이잖아요. 6.25가 끝난 게 아니라 정전입니다. 정전. 그러니까 전쟁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전 세계에서 비난은 받을지언정 그게 뭐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싸움을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또 싸움하겠다는 누가 뭐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종전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쟁이 끝났으면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는 것은 침략행위가 돼서 유엔군의 반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종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모두 27개의 그런 장면으로서 한국사를 한번 정치적 흐름만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제사회 문화는 빠졌죠. 그 경제사회 문화의 빈칸을 여러분이 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강의를 시작할 때 뭐랬냐면 많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절대 이거 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알고 있는데 못하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움이 됐습니까? 아,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자,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강의와 함께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 흐름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한국사 공부에 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장원급제 이 과정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참진한국사 열심히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